네,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성훈 교수님, 그리고 또 이강래 선생님을 비롯한 이 호남학 연구원에 아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분들, 또 귀한 시간들 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올 때마다 느끼는 곳이 하나인데, 저번에는 이의로 선생님 기념관에서 했었던 것이 제게는 각별했습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들, 대학에서 있었던 분들 전부들 잊혀지지만 놀랍게도 그 기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우리 대학에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다시 한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 자리였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려는 얘기가 어떻게 부탁을 받고 쓰다 보니까 조금 많아져가지고 양이 사실은 좀 많아졌더군요. 이 얘기를 요령 있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따로 목차를 갖다가 이 안에 있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약간 산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옴니버스 스타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받았겠지만 제가 오늘 하는 많은 얘기 하나는 사실은 그동안에 가치들 주위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여러 주제를 갖고 고민했던 것들을 책으로 좀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이게 그냥 자료집을 사실은 좀 넘어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자료를 모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걸 아마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많은 부분들이 오늘 하는 얘기들의 사실은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궁금했고 현장에 반드시 가야만 글을 쓸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로는 더군다나 의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재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생각들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총소를 냈고 또 지금도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는 사실은 조금 문화유산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되게 통상적인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그냥 되게 고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여하는 바들이 있는데, 저희는 없는 걸 만들어가는 영역들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그 대목을 나중에 문화유산 만들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대체적인 내용은 조금 제목이 깁니다만 내용은 조금 제가 그냥 출발했던 것이 처음에는 사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연구자로서 문화적인 영역에 조금 관계를 아주 일찍부터 맺을 기회는 있었지만 실제 연구는 사회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개념을 빌리자면은 한 신문화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서,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신문화사 사이에 조우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전반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유산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을 항목으로 넣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연구와 실천 사이의 관계에서 실천들이 너무나 앞서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돌아서다 보니까 거꾸로 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갔고 여전히 거기에 애정이 있고 또 그걸 볼 때마다 열정이 생기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이라기보다는 연구가 얼마만큼 새로운 것을 창출해 가는데 도움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얘기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지역사, 지방사, 놀라운 사실이 하나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에겐 일상적인 것 같지만 대학교의 사학과 커리큘럼 가운데 지역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얘기들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그 한말 정도의 인구가 대개 1600만 정도 되는데 한양의 인구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 평범한 얘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연구자에 따라서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0 내지 30만 정도가 한양의 인구입니다. 1600만 가운데. 더 마포 정도까지 소갈할 때는 조금 그걸 3, 40만으로 잡는 분도 계십니다만 아주 어떤 경제사 하시는 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20 내지 3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물론 한양의 유동인구는 많았습니다.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거는 이거는 뭐 저의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배 엘리트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 주로 장악한 엘리트들이 대개 있었던 데가 지금 현재 수도권과 약간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춘천 이서쪽, 그 다음에 자비령 남쪽, 뭐 이북은 포괄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충청도로 치면은 대개 북쪽, 그 다음에 강화도까지 포괄하는, 그러니까 그쪽들이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주로 정치 권력과 연장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게 지금 현재 거의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작지만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조선시대 때를 다시 봐야 되는가, 뭔가 조선시대 때를 제대로 청산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들어간다면 저희가 문집과 관련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있어서의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제가 요즘 주로 연구하는 새로운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거의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들을 조금 시각을 넓혀가지고 고려시대 때부터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역사회에서 가장 오래 거주했고 세거했었던 집단들이 누구였을까를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지역의 일반 기층민들한테서 그런 기록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향리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 가운데서 지역을 연구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하는 얘기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상도 71개 군현, 조선시대 때 기준으로 조선왕조의 전라도의 55개 군현 가운데 이 각 읍에서 향리를 고려시대 때부터 했었던 가문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 데가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양반들이 통상적으로 고려 말 이후로부터 이주해가지고 지역에 가졌고 어떤 집안의 양반들의 역사가 한 지역에서 500년까지 가는 집 굉장히 드문 케이스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향리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를 재구성하고 재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시각들이 거의 대부분 지배 엘리트들의 담론들에 의해서 매우 부정적인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은 곧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것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점들은 지금 현재 앞서 다시 얘기를 드린다면은 근현대 이후에 이런 현대 이후에 근대국가 만들기라는 거, 민족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소외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근대국가의 역설인데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지역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대성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그 모순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의 지금 오늘 얘기들의 중요한 기조의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대학의 아카데미즘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문학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온갖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이른바 퍼블릭 히스토리라든가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못 따라잡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이 자꾸 압도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참 대학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고민스러운 것인데 제게는 굉장히 큰 고민의 하나였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대체적으로 공식적인 서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좀 해왔을까. 우리가
굉장히 외로운 작업들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제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자전적 역사 민족기라는 얘기들의 표현을 빌려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한 회고록이라든가 여정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달리 우리가 각각 학문을 하는 것은 어떤 실제 사회를 만들어가고 현실을 갖다가 재조정하고 이러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가 한 작업들을 갖다가 거리를 두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문들의 어떤 지향성들이 객관성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성과들을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개혁되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들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그 자전적 민족지가 학문의 궁극적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개개인들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는가. 학회라든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내용들로 봐서 그 얘기를 충분히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저의 과오라든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문제점들, 제가 성장했던 배경에서 비롯된 많은 편견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가를 종종 얘기하곤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오랜 중앙 집권의 유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면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지역 전체를 보여야 되는가. 그 호남학 연구원에서 아마 지향하는 그런 연구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끌어안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일본의 유명한 그 사회사 연구자 그 아미노 요시히코가 쓴 책을 한국에도 최근에 번역이 나왔는데 그게 고문서 반납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답더군요. 수산청에서 수산과 관련되는 작업을 말하자면 하는 데 있어서 시작한 중요한 일이 하나는 과거에 문서들을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했다는 그 일본적 그 출발도 놀라운 것인데 인문학자들이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어촌들에 다니면서 고문서들을 갖다가 찾아냈는데 그걸 빌려와 가지고 정리하는데 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거를 반납을 하면서 그 문서에서 느꼈던 생각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그게 일본 역사의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아주 이분의 글이 전체가 그렇지만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많이 각지를 다니면서 늘 바빴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점들 가지고 생각을 좀 여러 갈래로 만들게 하더군요. 이제 그런 속에서 조금 너무나 보통 통상적인 연구자들에게 주어졌던 또 연구자가 해야 되는 일의 영역 밖의 일들을 갖다가 많이 했고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 연구와 실천 사이의 경계가 아주 애매해진 부분들도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입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가능한 한 지역에서의 시선과 목소리가 어떻게 담길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지적 여정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누는 얘기들은 여러 하는데 지역조사 연구들을 어떻게 출발했는가, 어떤 여정이었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만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웠는가 하는 얘기들이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그 근현대 이후에 향리 가문 출신들의 엘리트 그리고 그 연망을 주로 동부 경남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제가 전라도 지역을 가지고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들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런 작업들도 저희들이 근현대사 하는 분들 또 근현대사를 우리가 전근대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근현대를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되는가, 동시에 전근대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근현대까지 시각을 해야 되는가, 유독 시대 구분에 대한 이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강한 게 한국 사회입니다. 어찌나 연구자들이 고려시대다 조선시대다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그 현재 살아있는 과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거를 자꾸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에 주로 사회사적인 접근을 했다가 문화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게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고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아무래도 역사 연구자들은 기록물들을 곧 사회적인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그거를 실체로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문화적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전혀 다른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목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문화유산 만들기에 대해서 약간 산만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어떻게 새로운 창의적인 것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실험적인 얘기들입니다. 제가 먼저 지역조사를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한국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은 단지 한국사뿐만 아니라 한국학 전반에 걸쳐까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줬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간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첫 번째가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는 어디나 되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하는 현실성들도 대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의 영향력이 커졌고 거기에 있었던 이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그냥 서양사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회의, 그것이 출발했던 어떤 근대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이 내재적 발전론이 그 기조에 있어서 마르크시즘과 내셔널리즘들이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필요한 현장들마다 그것이 연출이 되고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그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그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의 의문을 갖다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부산에 오면서 바로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아마 한국사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 내재적 발전론의 힘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학계와 이런 데 막강했기 때문에 대단히 외로운 길을 선택을 한 것이고 얼마나 비주류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별로 경험적으로 그러한 가설은 지역사회를 설명하는데 거의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지역의 새로운 질서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것이 훨씬 의미가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하나의 깊은 인상을 줬던 글들이 있었는데, 그게 에드워드 와그너 선생의 문과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서북 지역의 문과 급제자
역사의 바로 배출과 관련되는 서북 지역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후에 물론 그 서북 지역 자체만을 다룬 연구들이 나왔지만 와그너 선생과 송준호 선생님께서 했었던 작업이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크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문과 급제자들을 통해서 서북 지역 사회가 어떻게 근대 가장 주변적인 지역들이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조선시대 때를 통해서 근현대를 설명을 하는 얘기였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주 일찍 읽은 글을 갖다 쓰는데도 이거를 각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지역을 설명해 가는데 주변적인 데가 어떤 역동성을 가졌더라는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사실은 서구의 동양학에 관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참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아마 읽는 걸 보면 한국에서 지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호소력을 갖기 시작했고 열기를 가졌던 거는 1980년대 전반에 이런 학술회의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역사학자들은 지역에 관한 연구들의 우리들의 선구성을 얘기를 하지만 이미 식민지 시대 때부터 지역의 문화와 조사에 대한 각 분야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연구가 그만큼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중앙의 헤게모니라든가 중앙 집중적인 것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많은 걸 만들었다고 열광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인류학 하신 김택규 선생님이 어떤 기록물 정리해 놓은 걸 보고 놀랐는데 15년 동안에 어촌 지역에 관한 탈출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 아주 강인한 중앙집권 체제 역사 유산을 직시하면 할수록 인지하면 할수록 지방을 타자화하는 그 중앙 중심의 시각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한국사뿐만 아니라 한국학 전반에 있어서 민속학이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가상적인 어떤 상상력과 이런 게 적극이 됐으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민속학 연구자들이 1900 식민지 시대 때 출발할 때 한국에서 도시에 사는 지식인들이 농촌을 그리워하고 산업화된 도시를 살면서 다들 농촌의 어떤 로망을 갖다 가졌고 하는 그런 식의 모순들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사가 갖지 못한 영역을 많이 보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중앙에서 보면 지역을 타자화하는 중앙이 갖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방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한편의 그런 환상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점들을 어느 때부터 시각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한국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당히 모순된 것들, 지방사 했었을 때 지방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그대로 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방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연구자들의 굉장히 지식 권력적인 것들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은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지방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사실은 그 다음부터 한국사에서 어느 시점부터 그냥 지역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용어가 누가 이런 걸 봐서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은 지방사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연구자들 가운데. 그러나 문제는 언어를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한국에서의 지금 지역의 공동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몇십 년 사이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역사 연구자들에게 실제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저희 역사학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한국에서 국가라든가 이런 민족 중심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상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 연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물론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아니고 저 자신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지만 지역에서 읍지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서적들을 보고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이야기대로 믿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기록물조차도 중앙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읍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중앙에 상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읍지들이 철저하게 그거를 맞추는데 만약 그거를 단순히 중앙집권적인 자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학문은 아마 거기서 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령 예를 들면 안병직 선생님 같은 분은 지방재정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읍지라든가 그 지역의 재정 다룬 사례를 보면은 그 첨부 세금들을 어떻게 바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재정들을 지역 사람들이, 지역 관청들이 어떻게 쓰고 그러는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들이 되게 아닙니다. 그건 비공식적인 주로 하기라든가 이런 자료로 나타납니다. 자료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죠. 만약 지금 안병직 선생님 얘기하더라면 지역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어떻게 되는가? 국가의 어떤 그 시선이 아닌 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기록물들을 그런 시각에서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되게 지역조사 연구를 제가 출발하게 됐던 여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다니게 됐는데요. 여기 여러 얘기들, 워낙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뒀던 책을 찍었던 앞에 있는 브로셔의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이 동네 지역에 있는 무청선생안들이라고 군인들의 명단,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부대를 이끌었던 지휘관들, 지휘자들의 명단들을 200년 이상 수록한 기록물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하다시피 동네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가고 현장에서 역사를 만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미지의 세계를 만나는 흥분과 사실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은 맨날 실패하죠. 원하는 게 잘 안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이 내용들을 조금만 설명드린다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물들이 무청선생안이라고 그러는데, 선생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임자들의 명단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령 예를 들면은 어느 부대에 부대장을 했으면은 부대장으로 퇴임한 사람들의 명단을 모으는 작업인데 이게 20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오늘 다루는 내용 가운데 여러 형태의 선생안을 다루는데 이런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록문화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동네 충렬사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좀 하면서 내재적 발전론을 검증하자라고 하는 일환으로 지역을 동심원과 같이, 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과 같이 계속 확장해 나갔는데, 그때 처음 충렬사에 가서 이 선생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8종인데요. 여기다 향리들의 명단도 남아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놀랐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기록물들이 어떻게 많은 연구자들의 눈에 안 띄었지, 여기를 많은 연구자들이 오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동네 무임선생안입니다. 까맣게 돼 있는 거는 천주교를 믿었다가 묵사게 된, 이거는 아주 대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워버렸는데, 여기
까맣게 지운 분들이 최근에 시복을 받았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는 기록물들 뭘 좀 찾아냈고 그랬는데, 그 시복을 당한 그런 시복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쪽 지역에 여러 인연으로 천주교하고 관련돼서 시복된 분들에 대한 시복되기 전에 논거들을 제가 처음에는 조금 관계했고 대부분은 저의 주위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서 했는데, 그래도 단서를 했기 때문에 뭐 죄만이 지어도 천당은 좀 최소한 연옥은 보장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게, 그러나 사실은 놀라운 얘기는,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기록물들이 사람들의 이렇게 봤는데도 이게 안 됐을까가 저한테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작업들 길게 얘기를 드릴 수 없는데, 이거는 한 지역을 연구하는데 동네 지역, 이쪽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 계급이라든가 구성, 외관과의 관계, 이런 미술사, 미역사, 문화사, 사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접근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최고의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며칠 전에도 이쪽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화가 한 사람이 여기에 올라가 있고, 이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지평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할 때는 대단히 고생스러운 작업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쪽에 전시되어 있으면 조선후기 동네의 무청선생안과 무임총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약 7,345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한 사람들이 어떤 부대에 있다가 딴 부대로 이동을 하고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저희 같이 연구했었던 연구자가 이런 어려운 작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작업 덕분에 앞서 많은 연구들이 깨었는데, 저 자신으로서는 이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역에 대한 질서라든가 지역의 특성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동네 지역들이 갖고 있는 각별한 것,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점들이 느껴지는데, 최근에는 제주도는 가문문서가 드문 편인데 제주도의 가문문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좀 배우게 된 게 있는데요. 그것의 하나는 무엇인가? 제주도가 육지하고는 상당히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학과 사회학 연구자들의 조사에 의해서 많이 나타났는데, 역사적으로 해석하는데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역사 자료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호족중초라든가 이런 게 발굴이 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문서를 찾아내는 데서 가장 공력이 덜 들어간 작업이 제주도 문서의 발굴인데, 발굴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선생님이, 옆방 계신 선생님이 제주도 출신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문서를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편한 자료 발굴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여성사하고 관련되는 아주 획기적인, 시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땅을 계속 분급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놀라움이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몽골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읽을 수 있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바로 그런 대목을 통해서 알았지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는 겪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강인한 역사성들이 느껴지더군요. 동네는 반대입니다. 이런 임진왜란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경남 연안 지역에는 대단히 강했고,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얼마만큼 이 지역 사회에서 자꾸 지금 현재까지 살아남는가, 아주 유독 의병을 강요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억에 대한 일종의 반동과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쪽
있는 무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부대 지휘관급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은 대단한 문치 중심의 사회죠. 군인들이 무시가 되는 사회입니다. 군인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특히 그런 게 심했고, 지역에 경남 지역은 군대 기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중앙의 시선에서 볼 때는 대단히 무시되는 그런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동네 지역에 이런 기록물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군부대들도 독립적으로 있었지만 동네가 전쟁이 일어나면 독재적으로 싸움을 하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부대를 편제해 놨습니다. 이게 경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군사기지들이 분포가 돼 있고, 사람들이, 이런 군인들이 중앙의 시선에서 보면은 무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으로 보면은 여기선 상당한 엘리트에 해당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는 이 지역을 접근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지역사를 하는 분들도 이제 그 중국의 진신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하나의 실제 영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로컬 엘리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이쪽에서 갖게 된 생각의 하나가 바로 하나의 지역이, 이쪽 지역이 갖고 있는 변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 또 하나는 이걸 계기로 해서 주변에 됐던 사람들의 집단들을 전체적으로 보자. 그건 각 지역들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들의 많은 부분들은 지역에서도 서파 집안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든가, 또는 신여성보다는 구초의 운명에 대해서 더 관심을 사실은 갖고 있고, 매우 찾기 힘든 자료들인데 얼마만큼 그것이 비극적인 얘기들인가 하는 얘기들을 정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이지만 그런 시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구초하고 관련되는 작업들을 조금씩 하면서 이분들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주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이 집안 기록 가운데서 없거든요. 알려진 집안들이라 할지라도 신여성과 구초 사이의 관계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총선내는 것 가운데서도 그런 집안의 편지와 글이 있었는데 결국 그 집안이 반대를 해서 내지를 못했습니다. 편찬까지 완전하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좀 역사에서 주변적인 데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변성을 좀 보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지자체들은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대한 의미에서 이런 주변적인 자화성들을 갖다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어느 연구원의 얘기가 부산시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기획을 하다 보면은 여러 서술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산업이 공동화되고 그러는데 종종 연구자들이 슬픈 자화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을 슬픔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역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시 이런 점은 중요하다고